그래도 공부는 해야죠, 그죠? 예.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 이렇게 많지. 예. 3개월 만에 합격하는 사람, 그것도 스트레스 사람 받게 하더니. 부스터샷을 또 맞아야 되겠네. 오미크론인가? 뭐, 그거. 전파력이 끝내준다면서요. 그것도 치명적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게 전파력만 좋다고. 이제는 그냥 정말 위드 코로나 가야죠, 그죠? 좀 있으면 치료제 나온다는데, 백신 맞고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이. 좀 그래요, 저는. 뭐, 백신 맞고 그랬으니까. 5,000명이 나오든 10,000명이 나오든, 이제 확진자를 위주로 관리를 해야지. 그죠? 살아야지. 백신, 뭐, 독감은 안 그런가? 뭐, 어느 해에 유행하면 많이 죽고 그러는데, 백신 맞고, 평상시로 일단 빨리 돌아가야지. 치료제도 나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못 모이고, 사람이 생활을, 저희 애들이 그래요, 지금. 둘째 놈이 작년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학교를 한 번도 못 갔어. 보여, 눈에. 얘가 정신이 피폐해져 가는 게 보여. 환장하겠습니다. 2년을 학교를 못 가, 2년. 제일 재밌어야 될 대학교 1, 2년을. 올해 7, 8월 달에 보면은 초중등 애들 다 학교 갔잖아요. 지금 대면 수업 하잖아. 대학교는 아직도 안 해.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개 짜증나. 불쌍히 죽겠어요. 줄때는 보고 앉아있으면. 대학교 생활은 전혀. 그래서 내년에도 또 비대면으로 하면 그냥 휴학하라 그랬어요. 차라리. 개 짜증나. 18페이지. 벌써 그냥 페이지 수도 그냥 18페이지야. 자, 목적 요건, 당사자 요건과 목적 요건까지 했어요. 이제 그것까지 다 갖췄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의사표시 요건이라고. 아까 의사표시는 원하는 걸 표시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법률 행위의 필수 요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이라면 법률 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그래서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목적 요건까지 다 갖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사표시가 정상적이란 말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고 당연한 거고. 내가 지금 답을 3번을 골랐어. 나중에 한 번째 차이로 떨어졌네. 열받아갖고 답안지를 확인했더니 4번에 표시가 돼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일단 일치해야 되고, 또 하나 내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사기를 당했어. 협박을 당했어. 이것도 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정상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사기나 협박을 당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비정상적이라면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하고 일치는 하지만 하자가 있는 경우, 사기나 강박이 있었던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민법이 규정을 해놓은 거야. 이거를.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8페이지에 보면 총설 의사표시의 뜻이 있어요. 원하는 걸 표시하는 거. 그게 의사표시야. 성질은 법률행위 필수 구성 요소야. 그죠? 그리고 3번.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 의사하고 표시. 그걸 조금 자세히 효과의사 표시행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까 법률 효과가 뭐였어요? 권리 변동. 그죠? 그 의사예요. 효과의사라는 게. 내가 이걸 손에 넣어야지. 그게 효과의사예요. 어쨌든 이렇게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나눠진단 말이죠. 저기서 오른쪽 유형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표시하는 사람은 먼저 어떤 동기,
예컨대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동기라 그랬죠. 그래서 뭔가를 결정해. A 토지를 사야 되겠다. 그런데 이 A 토지를 사야 되겠다. 이 의사라는 게 표시 행위와의 관계에서 비춰봤을 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 내가 A 토지를 살 생각을 했어요. 깜빡하고 B 토지를 팔아라 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갑이 A 토지를 살 생각이 있었는데 을한테 B 토지를 팔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을은 작두를 타지 않는 한 갑이 A 토지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고 B 토지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경우에 갑이 원래부터 원했던 거 A잖아요. 이걸 내심의 효과이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의사? 내심의 효과이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 갑은 B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상대방이 생각한 거. 표시로부터 상대방이 생각한 거. 이걸 표시상 효과이사라고 해요. 자,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이루어진다. 그때 의사는 무슨 의사를 말한다? 효과의사. 표시는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난다. 행위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효과의사가 두 종류가 있더라. 원래 생각하고 있던 거, 표시 행위로부터 생각한 거, 추단된 거, 표시상 효과의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한다는 것은 결국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한다라는 뜻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쪼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동그라미 1번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가면 내심적 효과의사란 의사 표시한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하는 거고 표시상의 효과의사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 또는 추측되는 의사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앞으로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란 말이 어떤 말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 표시행위 보면 반가로 1번 명시, 묵시라고 돼 있죠. 명시는 말이나 문자로 명확한 거야. 밥 주세요. 나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 묵시는 밥 먹을래?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이런 게 묵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로 표현하는 거 명시, 행동으로 표시하는 거 묵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묵시란 말 확인하시고 자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생각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 필수 요소가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양가로 2번 내심의 의사와 표시상 의사로 나눠질 수 있고 3번 내심의 의사는 뭐고 표시상 의사는 뭐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불완전한 의사표시 또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해서 크게 두 개가 있다. 보세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형태가 있고 일치는 하지만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 여기서 이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학자들이 의사의 흠결이라고 불러요. 의사의 흠결. 흠결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의사의 흠결이라고 나오게 되면 그냥 생각이 없다가 아니고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의사의 흠결이 있죠. 의사표시를 했는데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이 의사의 흠결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된다.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모르고 있는 경우 이렇게. 아까 답을 3번 골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4번에 표시되어 있더라. 이때 그 답안지를 표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 3번과 표시 4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했겠죠. 깜빡하고 4번에 찍은 거잖아요.
그죠?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이렇게 둘로 나누다 의사의 흠결을.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을 의사의 의식적 흠결 이렇게 부르고 모르는 걸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표현이 거지 같지요? 거지 같아. 그냥 의사의 흠결이라는 말도 안 써도 되고요. 의식적, 무의식적의 말 안 써도 돼요. 얼마든지 통해. 불일치가 의사의 흠결이고 아는 게 의식적이고 모르는 게 무의식적이고 그러면 되는 거라 꼭 이름을 그렇게 붙이다. 어쨌든 의사의 흠결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다. 스스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갑은 순댓국을 안 좋아해. 근데 여자친구는 순댓국을 너무 좋아해. 여자친구가 물어봐. 자기 순댓국 좋아해? 좋아해. 안 좋아해 나는. 근데 좋아해. 알잖아 본인이. 그런 게 의식적 흠결. 무의식적 흠결. 아까 마킹 잘못하는 거. 그런 게 무의식적 흠결이에요. 자 여기서 의사의 의식적 흠결이 두 개가 있어요.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8조 허위 표시. 자, 허위 표시라는 건 앞에 통정이란 말도 씁니다. 통정이 뭐냐? 합의. 정을 통한다가 아니고요. 합의. 이게 통정이에요. 모르는 게 109조 착오가 있어요.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세 개.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게 하나. 사기강박. 이 네 가지를 우리 민법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간단히 확인하는 거예요. 일단 인문과정에서 개념을 좀 볼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돼 있죠. 줄여서 비진의 표시라고도 하고요. 심리유보라고도 하는데 심리유보라는 건 속마음을 감춘다라는 뜻이에요. 심리유보라는 말은 최근엔 잘 안 쓰는데 간혹 나옵니다. 속마음을 감춘다라는 뜻입니다. 심리유보. 그런데 조문이 107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1항에 의사 표시는 표의자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진의 아님이 뭐냐? 이걸 표현합니다. 진의 아님.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107조에서는 진의 아님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 진의 아님을 바꿔도 돼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로 바꿔도 돼요. 그거를 본인이 알고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 효력이 있다란 말은 표시한 대로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효력이 있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표시한 대로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어. 근데 지금 연봉 협상 중이야. 블러핑을 해. 그만두겠다고. 나 연봉 이렇게 안 주면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해. 자, 갑을 보세요. 사직의 의사가 없지요. 근데 사직서를 제출했지.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잖아요. 자, 그리고 갑은 자신은 사직의 의사가 없지만 겉으로는 사직이 있다고 표시하는 거 알잖아. 이런 게 전형적인 비진이가 되는 거예요.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증여 의사 없이 증여를 하거나. 그런데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수리를 해버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지. 이런 경우에 107조 1항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효. 그게 그 효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직서를 제출한 건 그대로 유효하다. 짐 싸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07조는 두 문장이죠. 그죠? 가운데로 그러나로 이루어져 있죠. 앞에가 원칙, 뒤에가 예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 이걸 본문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그러나 이후를 단서라고 부릅니다. 뒤에 거는 이렇게 말하죠. 107조 1항 단서. 자, 앞으로 우리 조문을 외워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조문 내용만 외우면 돼요. 웬만하면.
근데 제 몇 조까지 외워야 되는 것꽤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07조 일항 단서. 기출 지문 중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제 107조 제 1항 단서라고만 표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107조 제 1항 단서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게 그러나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어볼게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돼 있죠. 자, 을이에요. 을이 갑의 사직의 의사가 없다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알았다는 건 악의라고 합니다. 악의. 갑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다. 괜히 연봉협상에서 좀 어깃장을 부려보는 거다. 저놈은 사직할 생각이 전혀 없는 놈이다. 라는 걸 회사가 알았을 경우 이걸 악의라고 해요. 그 다음 거. 이 알 수 있었다가 문제. 알 수 있었다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몰랐다. 이걸 줄여서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요것만 쓰고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결론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게 결론이에요. 몰랐다. 즉 이걸 선이라고 해요. 선인데 부주의했잖아요. 그죠? 이걸 과실이라고 해요. 과실. 부주의를 과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문장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악의 또는 과실로 바꿀 수 있어요. 악의 또는 과실. 그 다음 요런 경우에는 무효라 그랬죠. 요런 경우 무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로 유효하려면 비진의 표시가 유효하려면 일단 을은 갑의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걸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이어야 돼요. 그 다음 부주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과실. 비진의 표시가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고? 선의 무과실 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이 조문 때문에. 자, 오늘은 지금 1항만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이 아님이란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걸 알고 있다 의식적 흠결, 그 효력이 있다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이걸 107조이랑 본문, 원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뒤에 있는 거 단서 예외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갑의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러면 그 사직서 제출은 무효다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근로자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일괄해서. 그리고 사직서 제출한 사람 중에서 회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만 수리해가지고 떨고 내려고. 자, 이때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일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근로자들, 실제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비진이죠. 두 번째, 회사가 사직할 생각이 없음에도 회사가 내라니까 마지못해 내는 거 알지요. 그러니까 그 사직서 제출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 아주 대표적인 판례가, 이 비진의 표시를 적용한 대표적인 판례가 거짓 사직서 제출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그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의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세 번째 줄,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 교수가 사퇴 수습을 위해서 진의, 즉 내심의 의사는 그만둘 생각이 없으면서 형식상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 있고, 효과 반가를 보는 원칙,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즉 사실서 제출은 유효하다. 반면에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화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선의 악이 안다 모른다. 그죠? 그리고 선의가 다시 둘로 쪼개진다.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 다만 선의 과실은 보통 선이라는 말을 쏙 빼고 그냥 과실이라고만 해요. 어쨌든 무과실과 과실 둘로 나눠진다. 선의 무과실은 뭐냐? 조심했다 하더라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거. 에? 조심하더라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거. 이런 게 선의 무과실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져왔어요. 학원 입구에다 손에다 넣어놨어. 집에 갈 때 우산을 가져갔어. 남의 걸 가져가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거라고 생각하고, 즉 남의 거라는 걸 모르고 가져갔겠죠. 근데 그 우산과 원래 내 우산이 너무 똑같아. 그럼 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없죠, 도저히. 꼬다리 떨어져 나가면 똑같고, 펼쳤더니 우리은행 거고 똑같고, 손잡이도 너덜너덜하고 똑같아. 아무리 봐도 요리 봐도 내 거, 조리 봐도 내 거.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펼쳤어. 보통은 안 보잖아요. 신한은행 거야. 내 건 원래 우리은행 건데, 근데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갔어, 선이. 근데 살짝 위만 봤더라도 신한은행 거네? 내 거 아니네? 알 수 있었잖아. 이런 게 선의 과실. 이렇게. 조심을 해도 몰라, 선의 무과실.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어. 근데 조심을 안 했어. 이게 선의 과실. 대신 선의 과실은 선이라는 말을 빼고 보통 과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보통은 이렇게 선악, 선의를 또다시 무과실, 과실 이렇게만 나눠요.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 몇 군데에서 전부는 아니고 몇 군데에서 이 과실을 또다시 경과실과 중대한 과실, 중과실로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과실은 뭐예요? 가벼울 검자 써서 가벼운 과실. 중과실은 무거운 과실. 그러니까 에이 그 정도 실수할 수는 있지. 그럼 안 되지. 그죠? 가벼운 과실, 무거운 과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과실.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 백구조에 일단 하나 나와요. 뒤에서 볼 건데요. 자, 경과실과 중과실이 있고, 양가로 1번이 뜻이고, 2번은 보통 안 나눈다. 근데 3번 나누는 경우가 있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착오해야 의사의사표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취소하려면요,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것만 갖고 우리 이거 볼게요. 착오한 사람한테, 내가 착오해서 계약을 한 사람한테 경과실이 있어.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니까 경과실이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서는 구별해야 된단 말이지. 저 사람이 부주의한 게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착오라는 거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통정허위 표시라고 돼 있죠. 자, 통정허위 표시는 뭐냐? 지금 우리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 중에 몇 개를 보고 있어요. 갑이 A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갑의 채권자가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 A 토지를 경매 넣으려고 해요. 보통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경매 넣지요. 그 경매 넣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해요. 뭐 한다고요? 강제집행. 자, 이때 갑의 입장에서는 저 재산을 빼돌려야 돼. 그런 생각하죠? 자, 빼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친구 을하고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가짜 매매. 자, 이 가장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짜 매매라 그랬죠, 제가. 자, 갑은 이 땅을 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도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건 매도하겠다고 표시한 거죠. 그죠? 비진이죠. 비진이요. 자, 이때 갑이 매도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짜고라 그랬으니까 짜고. 친구 을과 짜고. 그러니까 을은 갑의 의사가 매도 의사가 없다는 거 알아. 근데 알고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맞장구를 쳐줬죠. 그렇잖아요. 이런 거 허위 표시를 하자. 다시 말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한 비진이, 상대방과 합의를 한 비진이 그걸 뭐라 한다? 허위 표시. 108쪽이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여기서 허위의 의사표시가 뭐예요? 비진이. 가짜 의사표시. 통정이 뭐예요? 합의. 그래서 밑에 의의가 있죠.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비진의 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채권자의 강제입행을 면할 의도에서 친구 을과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땅을 을에게 이전 등기한 경우 따위가 있을 수 있더라. 그런데 조문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상대방과 합의를 한 비진의 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잖아요. 무효로 한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여기 보세요. 계약은 무효지만 등기를 을에게 넘겨놓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등기. 지금 A 토지가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가짜 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이전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겠죠. 등기가. 근데 여기 등기부에 이게 가장 매매라고 써 있을까요? 그냥 매매계약이라고 돼 있을까요? 을이 무효라고 돼 있을까요? 그냥 을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을까요? 이렇게 등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는 무효인데 등기부에는 멀쩡한 걸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진짜 매매한 걸로 기록이 돼 있고 을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매는 무효인데 등기는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이것도 무효예요. 이 등기도 무효예요. 등기도.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등기가 무효라는 게 등기부에는 나타나 있다, 안 나타나 있다?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만 보면 얘가 소유권자로 보여요. 근데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다. 아니야.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야. 아니야. 얘는. 소유권자는 갑이에요. 갑. 그래서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소유자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 등기관은요, 이게 가장매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또 그걸 심사할 권한도 없어요.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겠지만요, 부동산 등기관, 등기 신청 서류를 받아가지고 등기하는 공무원, 이 등기관은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어요. 각괄이 진짜 매매했는지 안 했는지, 그 매매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형식적 심사권이라고 해서 서류만 갖춰지면 등기를 해줘야 돼요. 등기관은.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각과을이 마치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등기소에 내면 등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 등기가 무효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유권자로 등기부에 등기는 되어 있지만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등기가 무효란.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을이 배신하는 경우. 지 이름으로 돼 있죠? 팔아 이거를. 자, 이때 병.
등기부를 확인해 보겠죠. 누가 소유자로 돼 있어요? 을이 소유자로 돼 있어요. 이때 이 을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등기, 무효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보통. 을을 소유자라고 믿고 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 병이 어떻게 되냐는 문제가 생겨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못해요. 왜 못하는지 보세요. 아까 매매라는 건 특정 승계라 그랬죠. 네? 특정 승계라는 게 뭐예요?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얘 권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권리 없어요. 못 넘겨줘요. 따라서 병은 못 넘겨받아요. 그래서 병은 설령 등기를 철석같이 믿고, 네?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를 철석같이 믿고, 을을 철석같이 소유자라고 믿고 거래하고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가 대원칙입니다. 민법상. 그게 대원칙이야. 됐죠? 여기까지가 원칙이야. 그런데 병의 입장에서는 억울 안 억울? 억울 안 억울?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이 병이야. 잠을 못 잘 거야 아마. 그죠? 억울하단 말이지. 자, 이때 우리 민법이 이 억울한 병, 선의 병을 보호하는 장치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특별 규정을 두는 거야. 108조 2항. 108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요 대항이란 말은 주장이란 말로 바꿔 쓰세요. 그렇게만 일단. 됐죠? 자, 무슨 뜻이에요? 각과리 가장매매를 했어요. 무효야. 근데 선의 병한테 넘어갔어. 얘 원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 108조 2항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108조 2항. 만약에 108조 2항이라는 게 없어. 그럼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108조에 뭐라고 돼 있냐? 이게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를 누구한테? 선의 병한테는 주장을 못한다. 감히 나중에 병한테 가서 야 나하고 을하고 든 계약은 무효고 을 등기도 무효야. 그러니까 너도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선의 병한테는. 따라서 선의 병은 뭘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꼭 필요해. 108조 2항. 없는 거 되게 많아요. 이 108조 2항 같은 거. 아까 반사의 질생이 무효라 끝. 104조 무효 끝. 이런 거 없어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거 없어.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냐 없냐도 앞으로 구별을 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게 108조 1항과 2항의 뜻입니다. 의 있고요. 밑에 효과가 무효라 그랬죠. 무효라면 권리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맨 밑에 줄 아직 의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예컨대 매매계약 당사자 중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줄 필요가 없죠. 만약에 줬다면 돌려 받으면 되고 그 돌려받는 걸 뭐라 써요? 부당 이득 반환. 오른쪽 정리해 보면 부당 이득이란 게 있어요. 자, 부당이란 것 자체가 우리 시험법인 아니에요. 근데 몇 가지 미리 전제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기서 부당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세요. 받아서는 안 되는 걸 받은 거야. 줄 필요가 없는 걸 준 거고 받아서는 안 되는 걸 받았어.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스름돈 더 거슬러 받은 거. 거스름돈 더 거슬러 받은 거. 반가로 2번. 예를 봅니다. 택시비가 4,000원 나왔고 5,000원권을 줬어. 그럼 1,000원 거슬러 받으면 되죠. 택시기사분이 46,000원을 거슬러 줘. 받았어. 45,000원 더 받았죠. 이게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죠. 그걸 부당이득 반환 범위라고 해요. 얼핏 생각하면 더 받은 45,000원만 돌려주면 될 것 같죠? 아니야. 우리 나눠놨어.
부당이득 반환 범위 A, 갑이 모르고 더 받았다. 주는 대로 받아 넣었다가 집에 가서 봤더니 더 받았다. 그러면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돼요. 그걸 현존이익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더 받은 돈으로 뭘 사 먹었어. 10,000원을 썼어. 그럼 남은 거 35,000원만 돌려주면 돼요. 그걸 현존이익 반환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알고 받았어. 아싸 더 주네. 그러고 받았어. 더 받은 45,000원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돼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원칙. 그런데 이 원칙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특칙 2개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어요. 특칙 2개가. 특칙 2개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어서 원칙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부당이란 게 뭐다? 계약이 무효라면 받아서는 안 되는데 받았다. 이런 것들. 거스름 또는 더 거슬러 받다. 이렇게 부당이 돼. 어떻게 돌려주냐? 선악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특칙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갑이 미성년자예요. 부모님이 사준 노트북을 부모님 허락도 없이 100만 원 받고 팔았어요. 미성년자가 계약하려면 부모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동의 안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 자, 부모가 취소해버렸네, 이거를. 취소하면 계약은 무효가 돼요. 따라서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른 노트북 반환해야 되고 갑은 100만 원을 돌려줘야 돼. 자, 이때 이 100만 원 선악에 따라 구별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미성년자는요, 선악을 따지지 않아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돼, 현존이익. 그래서 만약에 을이 받은 100만 원을 가지고 노래방, PC방, 술집 같은 데서 다 썼어. 한 푼도 안 돌려줘도 돼요.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 방가로 1번. 미성년자 갑이 노트북을 100만 원에 팔아먹었고 부모가 취소해서 계약은 무효가 됐어. 미성년자는 100만 원 돌려주고 그런 노트북 돌려줘야 돼. 이때 미성년자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쓰고 남은 것만 돌려줘라. 예를 들어 받은 100만 원 중에 유흥비로 70만 원을 써버렸다. 호주는 남은 게 30만 원밖에 없다. 3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단 말이죠. 네? 그게 첫 번째 특칙이고, 두 번째 특칙이 반가로 입은 원상 회복이라고, 요거는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계약 해제는 나중에 뒤에서 갈 겁니다.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여기 잠깐 보세요. A 토지를 1억에 매매를 했고, 계약 당일날 1,000만 원 계약금을 줬어요. 1월 10일 날. 자, 잔금은 30일 날 치르기로 했어요. 근데 30일 날 을이 대금을 안 줘. 계약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안 해.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채무, 불이행. 에? 매도인이 제일 미선에게 등기를 안 넘겨줘. 채무, 불이행. 똑같아요. 매수인이 대금을 안 줘. 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뭘 할 수 있다고요? 계약을 해제. 계약을 해제하면 이 계약은 소멸해요. 소멸. 다시 말해서 계약을 안 했던 상태로 되돌아가요. 그럼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 받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갑 받은 거 있죠. 이거 돌려 줘야 된단 말이죠. 이때 선악을 따지질 않아요. 계약 해제도 선악을 따지지 않고 현존 이익 따지지 않고 받은 거 전부 반환. 그걸 원상 회복이라고 불러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특칙이라고 해서 2개가 우리 시험 범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원상 회복. 예. 매매 계약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선악을 따지지 말고 전부를 반환하라. 이걸 뭐라 한다? 원, 상회복. 동그라미 2번.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서 당사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 그렇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허위 표시는 가장매매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한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다 말이야.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허위 표시의 당사자는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각과 을이 지금 가짜 매매를 했어. 그래, 을한테 등기를 넘겨놨어. 이게 1억짜리였어. 그런데 을이 선의의 병한테 3억에 만약에 팔았어. 3억에. 자, 그럼 이 선의의 병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봤더니 1억짜리를 3억에 샀네? 3배나 주고 샀네? 이 병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계약이 무효가 낫지요. 그죠? 땅 돌려주고 3억 돌려받는 게 더 낫잖아. 그죠? 그래서 나중에 선의의 병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선의의 병이. 갑과 을이 병한테는 무효를 주장 못하지만 얘가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거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처럼. 이때 있다라고 해요, 판례가. 그럼 이런 결과가 돼요. 갑과 을은 선의의 병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죠. 근데 병은 주장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걸 하나의 조문으로 표현한 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한쪽은 주장할 수 없고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을 때 이거를 조문에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뭐라고 써야 돼요?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하지만 선의의 제3자가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써야 돼요. 길잖아. 줄여! 뭐라고?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의 뜻이 됩니다. 밑에 정리가 돼 있죠? 그거 쫙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주저리 떠드는 게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읽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게 허위 표시. 자, 세 번째 착오. 착오는 아까 뭐라 했어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데 모른다 그랬죠. 3번으로 분명히 나는 마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의사 3번. 나중에 봤더니 4번에 표시가 됐어. 표시 4번. 분명히 나는 국간장을 사러 갔어. 집에 왔더니 진간장이야. 분명히 나는 11번 버스를 탔어. 엉뚱한 데로 가. 내려봤더니 111번이야. 의사는 11번, 표시는 111번. 의사는 국간장, 표시는 진간장. 의사는 3번, 표시는 4번. 물건을 그냥 1,000원에 살 생각을 했어. 아이, 동그라미 하나를 잘못 더 썼네. 1,000원을 살 생각으로 10,000원으로 표시. 이런 식으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걸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걸 뭐라 한다? 착오. 그런데 이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도 일단은 유효해요. 표시한 대로. 다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자, 이 처음부터를 두 글자로 소급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소급. 1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 1월 30일 날 취소했어. 30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1월 10일부터 무효가 되버려요. 이런 걸 뭐라 한다? 소급한다. 이렇게 소급한다. 그런데 24페이지 맨 밑에 가면요.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착오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다는 가운데 뭐가 붙었어요. 뭐 법률행위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이란 말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죠? 좀 전에 제가 착오를 쭉 말씀드렸어요. 뭐 3번을 생각했는데 4번 표시했다. 1,000원에 살 생각인데 10,000원이라고 표시했다. 진간장을 살 생각인데 잘못해서 국간장을 사왔다. 등등등. 그죠? 이런 게 착오인데 이렇게 착오가 있으면 우리 민법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냐? 아니다. 아니다.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한다. 이렇게.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요 부분이 어떤 건지 기준을 적어놓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갑이 지금 착오가 있어서 취소하려고 해. 계약을. 갑이. 을은 이거 순순히 인정할까요? 여러분이 을이라면 갑하고 계약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버려. 그럼 여러분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일까요? 반발할까요? 반발하지요. 왜 네 맘대로 취소하냐고. 그럼 결국 소송이 붙을 것이고요. 그 소송에서 핵심이 뭐예요? 갑이 취소할 수 있냐 없냐잖아요. 그 취소할 수 있냐 없냐를 뭘 갖고 판단해요? 중요 부분 착오냐 아니냐 갖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백구조에는 중요 부분의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1,000평짜리 땅을 1,000평 값을 주고 샀어. 나중에 측량했더니 700평밖에 안 돼. 그럼 매수인은 700평짜리 땅을 1,000평이라고 착각하고 샀죠. 그죠? 자, 이때 매수인이 아우 저는요 700평짜리 땅을요 1,000평으로 착오하고 샀는데요 취소할래요. 취소하려면 그 면적을 착오한 게 무슨 착오여야 돼요? 중요 부분. 그죠? 이거 중요 부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가 팔래요. 아니다.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래. 에? 또 납득이 안 되죠? 괜찮아. 뭐 납득 안 되면 나중에 받아들이면 되지.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포인트가 뭐다? 아, 중요부분한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 대법원이 도대체 중요 부분이 어떤 건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그걸 나중에 해석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있다. 아, 그냥 취소 못하는구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령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도 그냥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 이렇게 있어요. 잘 보세요. 착오는요.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모르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대로 구조적으로 일단 흘러가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착오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모르는 거라 그랬죠. 불일치. 모르는 게 뭐였어요? 선의. 그죠? 이때 착오자는 선의 무과실도 있고 선의 과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이때 선의 무과실, 선의 과실, 다시 과실이 경과실, 중과실 그 중에 요것만 취소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요때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 구조를 처음부터 머릿속에 딱 넣어두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 과실, 과실, 경과실, 중과실 이렇게 잡아놓고 요거 요 뼈대를 그대로 착오로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착오란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다 선의. 그때 그 착오자에게 무과실이라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과실이 있는데 경과실인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과실인데 뭐일 때만 중과실일 때만 취소 못한다. 시험 지문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착오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하지 못한다. X죠? 과실이 있는 경우에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과실을 쪼개야지.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또 하나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중과실.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중과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대법원 현저한 부주의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현저한 부주의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대답을 해요. 대법관이. 질도 몰라. 모를 수밖에 없죠. 사람마다 다른데 주의력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중대한 과실인지 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단 말이죠. 법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중요 부분 착오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합니다. 그래 나중에 중대한 과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를 못하는 경우인지,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지, 이런 걸 나중에 또 확인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조문은 그 109조 1항만 지금 해석해 본 거예요. 밑에 착오의 뜻, 오른쪽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맨 위에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착오 유형에 보면 반가로 1번에 표시상 착오라고 돼 있죠. 그것만 가장 대표적인 거. 표시상 착오. 1,000원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10,000원으로 잘못 표시한 경우 이렇게. 가운데 건 읽지 마시고 동기, 아까 동기에 볼 법은 했지만 동기의 착오는 지금 한번 머리 깨져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한 경우 반가로 1번.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다만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의사표시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소급,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정리에 소급의 뜻이 있죠. 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이렇게 돼요. 이게 왜 필요할까? 밑에 예를 보세요. 각괄이 5월 10일 날 갑소유 아파트 계약을 하고 5월 12일 5월 22일 날 25일 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을에게. 그런데 계약이 6월 10일 취소됐어. 만약에 여기 보세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됐다면 요때까지는 유효였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6월 1일 누가 소유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왜?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재산세. 그죠? 만약에 6월 10일부터 무효가 되면 6월 1일은 을이 소유자였다. 을. 그죠? 그럼 을이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면 6월 1일 소유자는 누구였던 거예요? 갑. 갑이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효력이 소급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별을 꼭 하셔야 돼요. 취소는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소급이라 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소급 여부가 중요한 이유를 쭉 설명해 놨어요. 이런 거 뭐 외우는 거 아니에요. 소급표가 뭔지 설명드리려고 써놓은 거야. 그래서 밑에 양가로 3번. 요게 이제 중요해요. 민법에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 요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미 했어. 취소. 그죠?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죠. 다음적으로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할 겁니다. 소급표 인정되는 것 중에 오늘 하나 기억하자. 취소한 경우.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오 취소 요건이 나와 있죠. 중요 부분 착오일 것,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거기서 이제 중요 부분과 중대한 과실만 눈도장을 딱 찍어 두시면 됩니다. 아,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 못하는구나.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구나. 자, 이제 마지막이 사기 강박이 났어요. 근데 사기 강박은 조문이 110조 1항, 2항, 3항 3개가 있네요. 그죠? 그 중에 2항은 별 표시를 하셨다가 달달달달 암기하시고 110조 2항이란 것까지 암기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예전에 우리 시험에 그냥 이렇게만 나온 적 있어요. 110조 제2항의 제3자. 이런 식으로만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110조 2항을 보세요. 거기 제3자 있죠. 110조 3항을 보세요. 거기도 제3자가 있죠. 앞으로 이 제3자가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도대체 이 제3자가 누구냐 말이죠. 자, 우리 한 놈 만난 적이 있어요. 뭐?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 예?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 그죠? 110조 3항의 제3자가 그 놈이에요. 근데 2항의 제3자는 또 다른 놈이에요. 110조 2항의 제3자는 어떤 놈이냐? 사기치는 제3자예요. 협박하는 제3자예요. 다르죠? 달라. 앞으로 이 제3자가 어떤 놈인지도 조문을 보면서 구별해 나가셔야 돼요. 저기 계약법에 가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도 나옵니다. 대리에 가면 또 제3자가 나오는데요. 이때 제3자도 또 다른 놈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에 나와 있는 제3자라는 놈이 여러 유형이 있어. 여러 유형이 있어. 그 중에 우리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 하나 본 거예요.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 어쨌든 110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사기당해서 협박당해서 계약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네. 그 다음 2항에 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누가 사기 강박을 했어요? 제3자. 그러면 1항과 2항을 나눠 갖고 생각을 해보면 각과 을이 계약을 했고 을이 사기쳤어. 이게 110조 1항. 갑은 취소하면 되죠. 을은 반발 못하죠. 왜? 지가 사기쳤으니까. 갑이 한마디 하면 을은 깨갱할 거야. 네가 사기쳤잖냐 이 자식아. 그럼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2항은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 을이 아니라 제3자가 갑을 사기쳤어요. 이 경우. 이게 2항이에요. 그림으로 머릿속에 구별하시면 돼요. 1항은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 을이 사기쳤어. 상대방의 사기 강박. 취소하면 돼요, 갑은. 그런데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이때 갑이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을은 열받지요. 왜? 내가 사기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0조 2항은 별도의 요건이 필요해요. 뭐라고 해놨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 즉, 이 상황에서 갑이 계약을 취소했을 때 을이 내가 사기쳤냐?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에 갑이 너 알았지 않냐 이 자식아. 내가 사기당한 거 너 알았지 않냐 이 나쁜 놈아. 너 공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10조 2항이 만들어진 거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사실이 뭘까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해요. 그 사실이 뭐야? 얘가 갑이 제3자로부터 사기라 강박을 당한 사실. 그죠? 그걸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는데, 자, 알았거나 뭘로 바꿔요? 악의. 알 수 있었다 뭘로 바꿔요? 과실.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못 바꿔도 돼. 뭐 나중에 바꾸면 되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꾸 이렇게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재밌죠. 이렇게 째려보시고 저를 레이저로 쏘시고. 자, 어쨌든 그 110조 1항과 2항만 가지고도 그렇게 일단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의만 체크해 봅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과정에 사기를 우리 대법원은 죽어라 기망이라고 해요. 조문은 사기라고 돼 있는데 대법원은 죽어라고 기망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기망이나 강박 같은 간섭에 의하여 차고나 공포심이 생겨 의사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A 토지를 팔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 그래서 갑은 A 토지를 팔 생각이 없으면서도 팔겠다고 마음을 먹고 표시했어요. 생각 A 토지, 표시 A 토지. 일치는 해. 그런데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속거나 협박당해서 계약을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단 말이죠. 됐죠? 효과는 뭐예요? 2번의 양가로 1번 똑같아 착오하고 일단은 유효하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언제부터? 소급해서.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오늘이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크게 덩어리만 우리는 지금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 유효요건이라는 걸 보고 있다. 그 유효요건이 세 가지가 있다. 일반적 유효요건. 당사자는 능력이 있고 목적이 확정 가능적 법에서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의사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가 능력이 없으면 의사무능력, 제한능력,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강행규정을 위반했거나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일치는 하지만 사기나 강박을 당했거나 그럴 때 우리 민법이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용어 체크해 드린 거 그건 앞으로 공부할 때 계속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도 큰 뼈다구만 잡고요. 정리되어 있거나 용어 설명해 놓고 그런 거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